무조건 미국의 이익만을 따지겠다는 트럼프가 패권을 쥐면서 국제 정세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외교 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한미 관계도 경랑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당장 우리 외교안보 라인에도 비상이 걸렸는데요. 트럼프 당선이 가져올 한미 관계 변화와 대응책은 무엇인지 전문가 모시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태현 중앙대 국제대학원 교수, 차도현 통일연구원 초청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김 교수님은 어제 이제 저희랑 이 시간에 같이 이제 트럼프, 미국 대선의 투개표 상황 또 함께 좀 같이 보셨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판세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지만 막판에 완전히 좀 대이변이 벌어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좀 트럼프의 대선 승리 요인 어디에 있다고 좀 보시나요? 저도 사실 그때 좀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버지니아가 완전 민주당 텃밭이라고 됐었는데 이게 위태롭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예사롭지 않다 했는데 결국 돌이켜보면 결국 바람이었던 것 같아요. 네. 보통 선거라는 게 바람을 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2년 우리나라 대선이 생각이 나요. 2002년 때 우리 이제 월드컵하고 그다음에 반미 시위하고 큰 바람이 불었거든요. 예. 근데 작은 바람이면 거대 정당, 그때는 신한국당이었나요? 좀 유리할 수가 있는데 태풍이 불면 오히려 거대 정당이 더 위험합니다. 피하지를 못하니까. 네. 몸이 가벼운 게 유리한 거죠. 이번에 미국에 본 거는 그냥 큰 태풍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야말로 성남 민심들이 큰 바람을 일으키는데 민주당 클린턴 후보는 너무 제도권 안에 있으니까 그냥 몸이 무거운 거죠. 몸이 무거우니까 바람을 피하지도 못하고 타지도 못하고 오히려 트럼프 후보 같이 몸이 가볍고 조직이 없는 사람이 바람을 잘 탔다 이렇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특히 이번 대선을 보고선 그 러스트벨트 지역은 사실상 그 저학력 블루칼라 백인 유권자들이 이제 트럼프의 손을 들어주면서 가장 큰 좀 트럼프의 어떤 이변의 중심에 있었다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공업 지역이 노조가 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는 게 전통적이었어요. 그랬죠. 그러는데 이제 세계화 바람 이런 것 때문에 그쪽 지역이 지금 수입품에 밀리고 일자리를 잃게 되니까 바로 그 민심을 호소한 트럼프가 들어갔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는 트럼프는 뭐 이번에 뉴욕타임에서 보니까 공화당 티켓을 진 제3당 후보지 지금 공화당 후보도 아니다 말을 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인구 변화도 반영을 해서 그러니까 선벨트 대 로스트벨트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히스패닉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플로리다에서 아마 그 예상 밖으로 클린턴이 이길 수도 있다. 역으로 오하이오나 위스콘신 혹은 펜실베니아 로스트벨트라고 그러죠. 쇠락한 공업 지역에서는 클린턴이 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뉴욕타임에서 쓰긴 썼었는데 그러면 여론조사는 또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잘못 읽은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러니까 그 자유무역으로 했다가 일자리를 잃은 민심을 읽은 게 정확히 맞다. 이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도 지금 여론조사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이번에 여론조사가 완전히 좀 틀린 결과가 나왔어요. 어제 이제 이 시간에 말씀하실 때 브렉시트 예를 들지 않으셨습니까? 똑같은 사례 같아요. 그러니까요. 어제 기자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에는 다들 이제 안 될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화가 난 거죠, 속으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냉철하게 판단을 해가지고 국가 이익을 생각해서 반대표를 던질 거다. 나는 기분 나쁘니까 찬성하겠다 그랬는데 모든 사람이 똑같이 그랬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 사실은 저도 미국도 이러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영국을 보고 배운 거 있을 테니까 설마 그러진 않겠지 그랬는데 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바람이라는 게 결국 감정에서 일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오늘 뭐 큰 신문들 보니까 정말 앵그리 화이트, 분노한 백인들이다 하는데 이 분노라는 감정이 휩쓴 그런 거가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트럼프 후보가 워낙 비호감이니까 막말하고 막 그러니까 어디 가서 막말하면 좀 이상한 사람인데 그럼 지지한다 그러면 너도 이상한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여론조사 할 때는 아니라고 그러다가 비밀 투표를 하니까 찍을 때는 이렇게 트럼프로 찍는 그런 게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요. 사실 뭐 트럼프를 지지한다라고 공식적으로 만약에 대선 기간에 말을 했다면 사람들이 다들 손가락질하지 않았을까? 여론이 그랬으니까요.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숨어 있는 이 표들을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근본적으로는 아마 지금 이 시행하고 있는 여론조사 방식이 그대로 이제 지속이 되면은 이런 결과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여론조사라는 것이 전체 인구 집단을 생각을 해서 그중에 일부를 샘플링한다 그럽니다. 뽑아내죠. 예. 뽑아내서 물어보는 방식 아닙니까? 이건 수동적인 의사표현 방식이란 말이에요. 네, 내가 네. 뽑혀서 네 의견이 어떠냐라고 대답하는 방식이고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진실성 있는 대답이 나오기가 힘들고요. 네. 오히려 SNS나 이런 쪽을 통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적극적으로 호를 싫고 좋음을 표현하는 이런 여론들을 잡아내는 방식으로 여론조사 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이미 뭐 국내에서도 그렇고 그렇죠. 예, 해외 각국에서 틀린 기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샘플링으로 뽑힌 사람들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이게 수동적으로 대답하는 걸 총합하는 방식의 여론조사는 이제 현대 방식에서는 좀 맞지 않는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자, 그리고 어제 저희가 또 이 시간에 미국의 그 독특한 선거제도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 이번에도 역시 득표는 힐러리가 더 높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게 이제 제기됐지 않습니까? 네. 질 때는 크게 지고 이길 때는 근소한 차로 이기면 결국 적은 득표수를 득표하고도 선거에는 이길 수가 있다 이런 그러니까요. 이야기가 나는데 정확히 그게 드러났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이게 캘리포니아 가장 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나 뉴욕에서는 몰표를 찍어줬는데 트럼프가 됐단 말이죠. 네. 그쪽 주 사람들은 저 사람 우리 대통령이 아니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지금 벌써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럴 있고요.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선거제도 이거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는 누차 있어 왔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그래도 그 미국의 일단 정체성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 그 연방 제도로서 주가 큰 목소리를 갖고 있는 것. 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트럼프가 어쨌든 이제 백악관에 들어가게 되고 내각도 구성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좀 구성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모르겠어요, 정말. 그러니까 아니 결국은 기존의 틀을 이용한다 그러면 공화당 쪽에 이제 문제들이 많을 테니까 그렇죠. 수용이 될 텐데. 물론 그렇죠. 공화당 지지를 안 받았으니까 이거 이거 내가 굳이 사람을 써야 되나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죠? 대선 기간에 트럼프를 지지했던 사람들도 지지를 철회하는 경우도 굉장히 그러게 많았기 말이죠.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만약에 영국 같으면 섀도우 내각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야당일 시절에 내각을 준비하고 있는데 미국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네. 어쨌든 이제 그 민주당이 8년 동안 집권을 했으니까 공화당 쪽에서 나름대로 줄 서는 사람이 많았을 거예요. 예. 그런 사람들 쪽에서 인선을 하면 되는데 네. 트럼프 이 사람이 그럴지 않을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정말. 그래서 얘기가 나오는 게 이 장녀 이방카가 뭐 네. 특별 보좌관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성이 있을까요?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니 공직을 안 먹고 밖에서 자칫 비선 실수했다가 무슨 꼴을 당하려고 그러겠습니까? 네. 사실은 클린턴 때, 빌 클린턴 때 클린턴 부인을 일을 시킨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뭐 그렇게 하는 게 차라리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네. 아마 지금 제가 보기에는 공화당 쪽에 있던 사람, 특히 외교안보라인은요. 네, 네. 쪽에서 그동안 주류가 아닌, 그러니까 보수적인 공화당 주류 중에서 보수적인 그 인사들 중에서도 이 주류가 아닌 인물들이 기용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 김태형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예. 제3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요. 의회는 공화당이 장악한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여기서 선거 과정처럼 틀어지면은요 아주 희한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네. 자기 당 출신 대통령하고 네. 자기 당 출신 의회하고 맞붙는 경우도 생겨요. 그렇죠. 아마 이 부분은 트럼프가 컴프라마이즈를 하려고 하고요. 할 거고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앞으로 사람을 쓸 때 자기하고 특별히 개인적인 인연이 있었던 사람이 아닌 나머지 굉장히 광대한 이제 직위들을 바꿔 나가야 되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공화당 인사를 쓰되 상대적으로 그동안 부각되지 않았던 비주류 인사들이 갑자기 등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군요. 외교안보 부분에서도 그러면은 그동안에 이제 공화당의 목소리를 대변했던 인물보다는 그 좀 다른 목소리를 냈던 사람들도 트럼프의 어떤 지명을 받아서 이렇게 좀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고요. 예. 실질적으로 이 선거운동 과정 중에 이제 국내 언론도 인터뷰하고 했지만 예. 뭐 트럼프에 누구 자문을 해주고 있다 이런 분들을 보면 네. 국내에서 거의 지명도가 없거나 해외에서도 별로 알려지지 않은 인물들이 많았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안 그래도 국내에서 지금 트럼프와의 인맥 찾기에 지금 열을 올리고 있지만 마땅히 닿는 인물들이 없어요. 지금 그렇다면은 어떻게 이게 대응을 좀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도 좀 깊어 보이거든요. 저도 사실 고민이에요. 네. 제가 직접 정치를 담당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고민인데 예. 한 가지 방법은 마이크 펜스 예. 부통령 당선자는 아무래도 기존 정치권에서 오래 있었던 분이고 네. 그다음에 예. 인디아나 주지사를 지금 하고 있는 분이니까 이쪽 라인 특히 외교안보 쪽으로는 트럼프 후보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예. 인디아나 쪽에서 부시 대통령 시절에 부통령 딕 체니 부통령이 외교안보 쪽에 큰 힘을 썼지 않습니까? 예, 그런 네. 식으로 부통령이
일정 역할을 할 수 있을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우리 정부에서 다양한 쪽으로 찾지만 한편으로는 그나마 제도권에 있었던 펜스 부통령 후보 쪽으로도 한번 접근을 해보는 게 어떨까 예.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어제 이제 실시간 검색어에 트럼프 공약이라는 게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만큼 이제 트럼프가 과연 공약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그게 실현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가장 궁금한 게요. 그동안 뭐 이민 규제라던가 뭐 불법 이민자 추방을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실현이 가능한 부분인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선거할 때 공약하고 정치로 갈 때는 많이 이제 좀 다 추려지죠. 예. 그러다가 이제 트럼프 후보 같이 이 파퓰리스트란 말이죠. 좀 과장을 많이 하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럴 틈이 있지만 어쨌든 정책이 반영이 되기 때겠죠.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이 될 것이냐. 글쎄, 우리 차 박사님 무슨 아이디어 있으세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뭐 못들이 할 수 있는지, 진짜 정벽을 세울 수 있는지. 일단 현실적으로 물리적인 장벽을 친다라는 건 불가능해요. 예. 예, 굉장히 막대한 비용이 드는 일이고요. 다만 이제 지금 이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이번에 분노했던 중산층 이하의 백인들이 이제 가장 분노한 부분들이 예. 지금 실업이라든가 경제적 공공의 원인이 이민자 때문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요. 이 백인 중산층 이하가 선호하는 직업군이랑 이민자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직업군이 틀려요. 예. 그러니까 일자리를 뺏는다라는 말은 사실은 오류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아마 시정이 돼 나갈 건데 다만 두 가지는 분명히 신경 쓸 거예요. 첫 번째는 불법이라는 거. 예. 다시 말해서 오바마 행정부가 그동안 불법 이 이민자들이나 불법 체류자들에 대해서 이걸 사실상 양성화 시켜주는 주는 노력을 상당히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거는 없을 거예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이른바 얘기하는 위험인사, 무슬림 중에서 위험인사 리스트에 오른 인물들, 그다음에 의혹이 조금이라도 가는 인물들, 네. 이런 인물들에 대한 입출국 절차는 굉장히 까다로워질 거예요. 네. 다시 말해서 불법 이민에 대한 규제 그리고 입출국 절차의 강화는 뭐 이건 즉각적으로도 시행될 수 있는 거라고. 네, 네. 무엇보다 앞서서 이제 뭐 송임 앵커도 이제 트럼프의 어떤 공약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트럼프의 공약 중에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 외교 안보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에 이제 한반도를 직접적으로 거론하면서 얘기한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이제 그렇죠. 한반도의 이제 외교 관계는 또 어떻게 달라질까? 이 부분도 좀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예, 제가 원래 공식적으로 밖에 나가서 이게 도전이지만 기회도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좋은 말씀은 못 드리겠네요. 왜냐하면은 아마 이런 거는 있을 거예요. 우리가 동맹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한테 안 좋은 여건인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몇 가지 이유가요. 기본적으로 트럼프가 그동안 발언한 바를 보면 트럼프의 동맹에 대한 인식은요. 1960년대, 70년대 냉전 시대에 가지고 있는 시혜적 동맹의 인식이에요. 미국이 모든 걸 베풀어주고 있다. 미국의 모든 부담을 다 지더라도 이 동맹 국가들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거든요. 예. 이게 문제는 한국이나 일본만 지명한 게 아니라 가장 그동안 형평성 있는 동맹이라고 해요. 나토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네. 그럼 이건 이렇게 간단한 얘기고요. 상대적으로 이 트럼프가 여러 가지 외교적인 부담을 생각을 할 때는 좀 이 걸린 스테이크가 작은 쪽들, 다시 말해서 걸린 이해관계가 작은 쪽들부터 먼저 이 공약을 실천해 나갈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그렇게 될 때는 한미 동맹이 아무래도 위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예. 이 워낙 미국 내에 이번에 설사 클린턴이 됐다라고 해도요. 힐러리 클린턴이 됐다라고 해도 미국 내에 이런 정서들이 상당히 있었다는 걸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이걸 반영하지 않을 수는 없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바란다면 최소는 이 클린턴이 했을 가장 과격한 정도의 동맹 조정 정도로 이 트럼프의 그동안 했던 발언을 수렴시켜 나가는 정도. 다시 말해서 너무 큰 파장이 일어나지 않는 정도거든요. 네. 한마디로 트럼프의 동맹 정책에 대한 생각은 이거예요. 흔히 이제 신고립주의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네. 이거는 우리만 미국만 잘 살고 다른 데는 신경 안 쓰겠다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니네 나라 지키는 건 니네가 알아서 예. 부담을 많이 늘리고 예. 그런데 미국이 지역이나 세계 전략 차원에서 어떤 중요한 이 역할을 해야 될 때 예. 거기도 너네는 나와야 돼.
이게 동맹들한테 다시 말해서 비용이 이중 부담이에요. 그러네요. 자국 방위의 부담도 생기고요. 예. 세계적인 기여에 있어서 이제는 동맹국들이 그 국제적인 동맹 역할을 해야 유지하려면 된다. 예. 참여하라는 거죠. 예, 이게 예. 이제 앞으로 굉장히 집중적으로 메시지가 올 가능성이 커요. 그렇겠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건요. 뭐 네. 주한미군 철수라던가 뭐 방위비 분담금 100% 인상 이런 부분을 아주 구체적으로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선거용으로 인해서 뭔가 선거용 발언으로 좀 분리해서 봐야 된다는 입장도 있고 실제로 실현이 가능하다는 말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선거용으로 나온 얘기기도 하지만요. 기본적으로 사업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처음에 과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과장이 있다고 해서 본질이 없어지진 않아요. 항상 얘기했던 게 자, 미국 돈으로 남의 나라 방어를 책임진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예. 방위비 분담 협상이 2018년에 이제 끝나거든요. 예. 이때부터 이제 굉장히 이 방위비 분담 이제 느리자라는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고요. 예. 문제는 방위비 분담이 60~70%가 넘어가는 나토하고 일본도 불공평한 관계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폭 증액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고요. 예. 주한미군 철수 같은 경우는 철수는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지금 나토에서도 빼겠다 그렇고요. 중동에서도 빼겠다 그랬고 일본 이렇게 되면은요. 예. 전체 규모가 한 10만이 돼요. 예. 10만 이상이 됩니다. 네. 이거를 그러면 아무데도 안 갖다 놓고 본토로 갖다 놓으면요. 본토에 갖다 놓을 시설이 없어요. 그만큼 10만 예, 명이 그러면 줄여야 되거든요. 이게 그렇죠. 본토로만 해체시켜야 되는데 예. 트럼프 공약은요. 오히려 미국의 장비라든가 정규군 병력은 아주 미세하지만 좀 올리는 분위기란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걸 추진하다 보면 네, 네. 이건 좀 깊이 생각을 안 해보고 있을 가능성이 큰데 네. 그 실행은 어렵지만 주한 미군의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은 있고요. 네. 와 있는 장비라든가 이런 거 자체도 만약에 한국이 적절한 분담을 안 할 경우에는 네, 네. 교체를 할 가능성도 있어요. 네. 지금 차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이제 미국 내에 이제 그런 여론들, 그런 인식들이 기본적으로 좀 깔려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어떤 이런 공약에 호응을 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는데 미국의 그런 인식이 정말로 많이 좀 깔려 있는 편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이 100년 만에 부는 바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러니까 20세기 초와 같은 비슷한 그러니까 그 세계가 통합을 하고 자유무역을 하고 해가지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 다수는 못 사는 상황. 예. 그러니까 미국이 지난 몇 년 동안 경제가 오히려 성장을 했다고 그러는데 2% 예. 3% 성장을 했다고 그러는데 성장분은 어디 갔냐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 월급은 다 올랐어요. 예. 여기 어디다 들어갔냐? 왜 기득권한테 간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반발들이 있고 네. 그러면서 또 어려운 거는 밖을 보니까 때로는 트럼프가 맨날 하는 말, 대야 리치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한국말 하면서 네. 부자라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덕을 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식이 있으니까 아메리카 퍼스트가 나오는 거고 예, 예. 미국 우선주의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그 어려운 건 또 이민자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드니까 저는 그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할 때 그 아메리카라는 것은 네. 그야말로 백인 중심의 미국을 생각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과거의 받았어요. 영광. 예, 네. 예.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오는데 저도 아까 그 주한미군 철수 연결이 될 가능성이 있죠. 만약 이게 사실 그 말은 언급만 돼도 이 흔들리는 이야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래도 뭐 사실은 카터 대통령은 아예 공약으로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못했지 않습니까? 네. 뭐 안으로 이제 그 안보의 그 제도적 문제도 있고 국제정책 고려도 있으니까 그래서 쉽게는 안 오는데 저 방미 협상의 카드로 쓸 수가 있다는 그런 우려는 있네요, 틀림없이. 네. 아마 그러면 우리도 마음 단단히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아마 차 박사 밖에서 기회라 말씀하셨으면 그런 말씀이실 텐데 우리한테 이번 쫙 짜여져 있었던 한미동맹의 틀, 네. 그 사이에서 우리가 갖고 있었던 외교적 발언권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털어가지고 새로 재정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렇군요. 사실 저희가 불과 몇 주 전, 몇 달 전만 해도 차 박사님과 그 사드 배치 가지고 참 많은 이야기를 했었던 걸로 네네. 기억을 하는데요. 이 사드 배치 결정마저도 혹시 뒤집힐 수 있을 정도로 이제 트럼프가 나올 수도 있을까요? 아니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추진이 될 거예요. 네. 사드 배치는 추진이 되는데 아마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추가 부담 얘기는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예, 있고요. 예. 네. 그러니까 사실은 트럼프의 동맹 정책과 관련된 모든 거는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 자기의 지지층에 대한 중산층 이하의 미국 백인들의 카타르시스요. 두 번째는 돈의 문제입니다. 예. 이게 두 개가 연결이 돼 있는데요. 왜 미국이 이렇게 쇠락했느냐? 디플로트했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얘기하는 그 이유가 제일 큰 게 쇠락한 원인이 네. 디플로트했다는 얘기하는 그 제일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원인을 찾다 보면 이게 미국
그동안 이 자기네들 주류라고 생각하는 백인들의 실수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얘기하기는 힘든 거예요. 예. 그럼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미국이 그동안 돈 벌어서 그 돈 가지고 다른 나라 지켜주다 다 퍼다 줬어. 얘네들은 그 돈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안보는 무임승차하면서 부를 쌓아왔어. 이게 이제 트럼프식의 복잡한 설명 싫어하거든요. 예. 트럼프 지지자들. 예. 단순 논리가 좋은 거예요. 이거를 그대로 적용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면은요. 예. 앞으로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제일 큰 거는 부담하고 비용의 분담인데 네. 이게 단순히 문제는 방위비 분담에만 그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예. 세계 각국에서 이제 앞으로 테러와의 전쟁 이런 거 절대로 그만두지 않습니다. 그만두지 않지만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쪽으로든 기여를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전시작전 통제권 관련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어떻게 좀 달라질까요? 근데 전시작전 통제권이나 확장 억제 같은 것도요. 일종의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대표적으로 네. 조금 이 비주류 보수파들이 네. 밴드웨건 안보 편승이나 무임승차의 대표적인 사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시작전 통제권을 이양해 놓고 네. 네. 그걸 기화로 해서 자체 전력 증강은 게을리하고 방위비 분담 같은 거 게을리하면서 아주 편하게 경제 쪽으로만 올인을 한다 이런 인식이기 때문에 예. 차라리 전작권도 가져가라. 앞서 얘기하셨던 니네 안보 니네가 지켜라. 예, 그렇죠. 그리고 다른 안보도 니네들이 함께 역할을 해라. 그 그렇죠. 취지로 이건 이해해야 한번 되는 우리도 예.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요. 네. 우리가 아마 이 국내에서 힐러리 클린턴 이 당선을 바란 이 심정들 분들 이런 거 자체가 변화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은근히 그냥 기존에 있는 체제대로 가자라는 얘기거든요. 예. 사실은요 충격이 더 커서 그렇지 예. 한미 동맹에 대한 걱정은 옛날에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될 때도 부시 행정부가 끝나고 2008년 이제 요때 어간이죠. 굉장히 대두가 됐어요. 그때 예. 얘기된 게 뭡니까? 오바마 행정부가 분명히 아시아 중시 정책을 펴면서 아시아 동맹국들에 대한 더 많은 부담을 요구를 할 거다. 그때 걱정을 했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맞췄느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오히려 외교력으로 그걸 유보시키는 데만 급급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충격이 더 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되는데 예. 걱정이 되는 건데 예. 언제까지 여기 머물러 있다가는 결국은 어차피 힐러리가 됐어도요. 이런 메시지는 언젠가는 나타나는 겁니다. 예. 지금 우리 정치에 이제 뭐 보면 안 가본 길을 가야 될 길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또 한 가지 이제 트럼프가 대선 기간에 얘기했던 것 중에 또 하나가요. 김정은에 대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언급한 적도 있었습니다. 예. 김정은이 미국에 오면 만나겠다. 난 더 나은 협상도 할 수 있다.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만약에 정상적으로 갈 것 같으면 사실은 아까 우리가 좀 오바마 이게 트럼프 팀에서 외교안보 팀이 아직 유구하게 안 드러날 정도로 좀 사람이 없다는 걱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통상적으로 정권이 바뀌면 이 정책 리뷰가 들어가는데 네. 그러니까 빌 클린턴에서 조지 부시로 갔을 때도 한 6개월 정도의 리뷰 프로세스가 있었어요.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특히 원래부터는 북한이 유별나게 도발 행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그러면 이 양반이 트럼프 후보 시절에 지금은 당선자지만 후보 시절에 한 이야기가 자기의 상인으로서 경제인으로서의 협상력을 항상 협상의 기술 책도 쓰기도 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예. 누구든지 설사 김정은이가 좀 크레이지하다 하더라도 나는 협상에 가서 그런 일 자신이 있다 이런 이야기했으니까 그랬죠. 그런 어떤 파격적인 것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김정은 입장에서는요. 아마 북한 같은 경우에 미 대선 선거운동 중간에 트럼프에 대해서 통찰력이 있는 후보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나름대로 북한은 기대를 하고 있을 텐데 네. 엄밀히 얘기하면 중간이 없는 정책이 펼쳐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대화해보자. 예. 근데 대화해서 그동안 미국이 북한하고 대화하기 싫어서 안 하고 전략적 인내가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근데 대화를 해봤는데 자꾸 속인다. 그러면 그 다음에 아주 나오는 정책은 오바마식의 전략적인 인내가 아니라 아주 극단적인 선택이 나올 수도 선택.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한번 조심해야 될 거고 북한 입장. 근데 우리가 북한 생각할 건 없겠죠. 우리 입장에서 어떤 거냐면요. 예. 이 트럼프의 논리를 그대로 동원하면 이거예요. 자, 그러면 분명히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 이런 것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 본토도 날아올지 모른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거 강력하게 다뤄야지.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한국 쪽만 갈 수 있는 거리 정도에서만 개발을 멈추면 예. 이미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저렇게 극렬히 있는 거를 우리가 꼭 압박을 해야 되는 그거는 한국이 알아서 하겠지. 그리고 저기서 주한미군이나 한미동맹에 대한 기여 좀 낮춰달라고 얘기하면 예.
그게 만약에 제가 다 비확산을 할 수 있고 나한테 방해 안 되면 뭐 그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게 이 최악의 시나리오 걱정을 해야 되는데 아까 이런 얘기했죠. 왜 우리가 우리 돈으로 독일과 예? 그리고 한국과 일본을 이제 이 왜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해 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네.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동맹이 그렇게 시혜적인 관계가 아니라 네. 미국이 충분히 이익을 보고 있는 거다. 예. 미국이 잘 모르고 있지만 예. 우리가 안 했던 얘기들 왜에 대답을 할 준비를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국제적인 비확산 체제는 분명히 지키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요. 미 이란 간의 핵 협상도 아주 강력하게 비판했던 경우에요. 그거 신뢰성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나중에 가질 거라는 얘기거든요. 이란. 예. 그렇기 때문에 비확산을 포기하지는 않을 거지만 네. 한반도에 국한돼 있을 때는 그 비확산에 굉장히 탄력성을 가지고 협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입장에서 이제 Y에 대답을 해줄 준비들을 해야 돼요. 네, 네, 그렇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기회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 어떻게 보면 또 다시 위기에 처해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미 벌써 뭐 방미 계획을 세우고 뭐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좀 너무 준비가 좀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요, 뭐 방미를 하느냐 안 하느냐, 아베의 전화를 받았느냐 안 받느냐는 사실은 그건 의전적인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근본적인 입장하고 자세히 차이예요. 예. 제가 그 미 대선 전에 일본 쪽에 있는 이 전문가들을 만나보면요, 이런 얘기도 해요. 예. 우리처럼 우려하지 않아요. 뭐 트럼프가 되면 오히려 우리한테 나은 측면도 있을 수 있어. 방위비 분담, 뭐 국제적인 기여 조금 더 하고 그 대신 아시아 지역 내에서 전략을 짜는데 우리 자율성도 확보해나가고 목소리 높이시 뭐. 네. 우리가 이 자세가 돼 있었냐는 게 더 중요한 거죠. 네. 이 체제가 안 돼 있다라는 게 더 큰 문제예요. 예, 예. 지금 말씀하시기로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차 박사님 말씀은 왜라는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되고 설득을 해야 되고 네. 우리가 이제 어떤 시혜적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하려면 외교적인 관계가 이제 충분히 어떤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주어져야 될 텐데 이런 관계가 앞서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외교 관계가 지금 없기 때문에 또 워낙에 지금 우리 그 외교에 지금 뭐랄까 공백이 좀 생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이런 우려들이 많거든요. 좀 전에 우리 차 박사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준비가 돼 있냐 하는 문제는 예. 이게 지금 당장 우리 정부 차원에서 준비가 있냐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시스템 차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가 독자적인 외교를 한 거는 우리나라가 그 유엔에 가망을 했던 91년 이후라고 해도 다름이 없거든요. 그전에는 우리한테 외교가 없었던 건 마찬가지고 그 이후로도 사실은 지나치게 미국에 의존한 외교를 해왔는데 예. 미국 자체가 변수가 돼버리니까 우리 외교가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거죠. 네. 다른 한편으로 이제 내부적으로도 국민들이 너무 오랫동안 그 큰 나라들 사이에서 운명이 좌우되는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움직이고 우선 제일 겁부터 먹어요. 겁부터 먹었기 때문에 피할 국민을 하고 면피할 생각을 하지 그걸 기회를 적극적으로 이용한다는 생각은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더구나 우리나라는 지금 조만간 국정도 거의 공백 상태에 있습니다만 내년 대선도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네. 큰 그림에서 대선 뭐 토론을 하든지 할 때도 좀 언론도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이제 강대국은 아니더라도 전 중견국으로서의 한국의 외교 방향 뭐 이런 것들을 다 한번 재점검을 하면서 여론을 환기하는 그럴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저도 뭐 100% 동의하는 방식이고요.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건 이제 하나입니다. 분명한 게 이제는 입장이 이거냐 저거냐 애매모호하거나요. 이런 입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대응이 들어올 가능성이 커요. 다시 말해서 네. 우리가 이제 뭐 미중 양쪽으로부터 미중 관계만 보더라도 양쪽으로 모두 편한 입장이다. 우리가 균형을 한다. 이거 잘못했다가는요. 정말 큰일 나는 상황이 생겨요. 예. 그리고 저는 거꾸로 역발상하자라는 생각이요. 어떤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과연 이 인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걸 궁금해한다는 것 자체가요. 매번 우리는 이 민주당 행정부가 들어서면요. 민주당의 주요 싱크탱크 거기만 줄대기 바쁘고요. 사실 8년 동안요. 미 공화당에 있는 싱크탱크나 공화당에 돼 있는 전문가들에 대해서 국내에서 초청을 하거나 같이 프로젝트를 하거나 이런 게 굉장히 드물었어요. 예, 예. 이제 분명히 또 이제 이걸 시작을 할 겁니다. 아, 헤리티지 가봐야지, 어디 가봐야지. 그런데요. 이걸 하면서도 그 다음에 대비해서 그렇다고 지금 가지고 있는 민주당 쪽 기존 쪽의 인맥들 놓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좀 얍삽하고요. 어떻게 보면 순간적인 분위기에 그렇게 경도돼서 그러는 접근이 지금 이렇게
접촉 라인을 찾기 어려운 시점까지 왔다. 네, 네. 그걸 스스로 우리가 만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서 저희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태현 중앙대 국제대학원 교수, 차도현 통일연구원 초청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